네, 안녕하세요. 기리의 문학 강연을 맡은 국문과의 최창근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기리의 문학 주제는 강진인데요. 아마도 다른 선생님들께서 강진과 관련해서 뭐 김영란이나 시문학 그리고 다산 정약용에 대한 강의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무슨 강의를 할까 고민하다가요. 네, 김영란이 활동했었던 일제강점기의 한국 문학을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했고요. 어,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그 문학 작품 자체로도 그걸 감상할 수 있지만 이 문학이 어떤 문학인가, 어떠한 사조의 바탕을 두고 있는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알면 좀 더 풍요롭게, 풍부하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제강점기 때 들어왔었던 서양의 다양한 사조들, 이 사조가 추구하는 지향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이제 알아두면은요, 어떤 작품을 읽을 때, 이건 무슨 주의야. 또 이거는 뭐, 무슨 주의야. 이런 사조는 뭐 이런 특징이 있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년대, 30년대 한국 문학은 일단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일단 이 세 가지가 나눠지게 된 그 과정 자체도 이제 근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대화라는 것은 이제 서양에서 출발한 거죠. 우리 흔히 근대 하면은 지금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현대, 근대 비슷한 말이 좀 구분해서 쓰기도 하지만요. 근대 이전은 어떤 사회냐? 근대의 전이니까 전근대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조선 시대도 있고 고려 시대도 있고 신라 시대도 있겠지만요. 근대와 구분되는 차원에서 그냥 통칭해서 전근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대와 전근대는 그 이전 모든 시대를 전근대로 하고 지금은 근대라고 했으니까 뭔가 좀 차이가 있겠죠. 어, 아주 쉽게 번박하게 얘기하자면은 어, 전근대는 미신과 마법, 종교 이런 것들이 인정되던 시기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아플 때 조선시대 때 막 사람이 크게 아프거나 하면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제 약국 한약을 먹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막 무당을 부르거나 구슬하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기둥, 화복, 점을 쳐본다거나 이런 게 있죠. 또 신을 믿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과학의 시대이고 이성의 시대이고 합리성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점을 친다거나 신을 믿는다. 물론 지금도 종교라는 게 있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의 힘이 좀 많이 약해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근대 시기의 특징이고,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힘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한국이 좀 특수한 경우로 여전히 종교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도 하고, 물론 종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뭐 가톨릭이든 뭐 기독교든 또 어떤 좋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근대 사회는 마법이나 종교, 신화, 또 신 이런 것들을 이제 믿지 않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시대이고요. 그래서 과학과 이성과 합리성이 중심이 된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근대화가 되면서 서양이 막 동양으로 이제 쳐들어왔죠. 식민지를 만들고 뭐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그런 과정에서 근대가 더 좋은 거구나. 이게 이제 결국은 동양과 서양이 싸우고 식민지가 되는 과정에서 그 힘의 우위를 통해 가지고 어떤 만들어진 어떤 그 위계이겠죠. 이 서양은 전쟁을 또 이겼으니까 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서양이 강력하구나. 서양은 왜 저렇게 강해졌지? 근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됐대.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제 동양도 아시아도 근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근대 문학과 근대 문학이 단절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우리가 홍길동전, 춘향전 같은 소설을 뭐 읽거나 또 쓰거나 하지 않죠. 한시, 가사, 시조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근대와 전근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의 문학에서 시 문학은 세 가지, 물론 꼭 시 문학은 아니지만 근대의 문학에서 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 문학, 하나는 리얼리즘, 하나는 모더니즘. 물론 이제 소설에서도 순수 소설, 순수 소설이라면 그렇지만
전통적인 우리의 어떤 정서를 표현하는 소설, 리얼리즘 소설, 모더니즘 소설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순수 문학, 순수 어떤 서정시는요, 약간 낭만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중심을 둔 어떤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실과 좀 거리를 두고 그냥 시 자체의 예술성, 시 자체의 문학성을 추구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순수 문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런 차원에서 전통적으로 개인의 서정,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 우리가 시를 읽을 때도 좀 감동받는 시가 그런 거죠. 굉장히 아름답고 슬프거나 기쁘거나 그런 감정을 잘 표현하는 시. 흔히 이런 시들이 이제 순수 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낭만주의라고도 합니다. 왜 순수 시인데 낭만주의라고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근대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등장한 사조가 낭만주의예요. 낭만주의라는 걸 왜 등장하느냐? 제가 아까 이제 근대를 설명하면서 빼먹은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은 근대와 전근대가 가장 나눠지는 부분은 신이 있냐 없냐입니다. 신이 있는 사회는 또 뭐까지 이제 이게 결부가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사회가 구성이 되느냐? 신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신의 의지고 신의 계획이. 그럼 내가 태어나는 것, 또 신의 의지죠. 그러면 이때 이제 나눠지는 게 뭐냐면은 계급이 나눠집니다. 왕이 왕으로 태어나는 것, 귀족이 귀족으로 태어나는 것,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것, 상민으로 태어나고 천민으로 태어나는 게 다 신의 의지, 신이 정해진 거고. 근데 이제 근대는 이걸 다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급 사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신에 의해서 유지가 되던 신분제 사회가 한순간에 없어지고 누구나 다 똑같은 한 인간이 됩니다. 그럼 이제 무슨 현상이 나오겠어요? 그 이전 전근대 사회에서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좀 어려웠어. 감정이 있는데 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느냐 나보다 높은 사람 이게 말해 신하는 임금의 입장 자식은 부모의 입장에서 또 이제 이런 사회는 남존 여비의 사회니까 여자는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이 중심입니다. 내가 뭘 하면은 임금님이 좋아할까?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사회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신분제가 없어지고 뭐 충, 표 이런 사상이 없어지니까 누구나 다 동등한 개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개인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낭만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낭만주의 그림 같은 거 보시면요. 거대한 자연, 파도 이런 것을 보고 있는 한 인물의 어떤 모습들이 보여요. 이건 이제 그 어떤 벅찬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연이 주는 어떤 그 숭고함, 거대함 이런 것들을 마주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낭만주의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개인의 어떤 감정, 개인의 기분, 감정의 흘러넘침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낭만주의가 근대가 등장하고 나서 가장 최초에 나오는 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흔히 음악 같은 거 보시면은 이 음악은 고전주의야, 이 음악은 낭만주의야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고전주의가 또 반복되면 신고전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낭만주의. 고전주의는 정근대 시기 이 어떤 예술 방식을 좀 추구해요. 질서, 조화, 형식. 낭만주의는 아까 말했겠죠. 정근대 사회의 어떤 빡빡한 질서나 뭐 신분제 사회의 어떤 그 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자유로움, 자유분방함, 약간의 뭐 무질서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합니다. 이 우리가 뭔가 이런 것들 볼 때도 각각이 갖고 있는 즐거움이 있죠. 아주 형식적으로 잘 짜여진 어떤 예술이 갖고 있는 즐거움이 있고 여기서 벗어나면서 막 자기만의 어떤 자유분방함을 추구할 때 느껴지는 예술적인 미가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낭만주의는 개인의 어떤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좀 중심입니다. 네, 또 하나가 리얼리즘인데요. 리얼리즘은
문학 자체의 예술성의 추구보다는 실제로 이 현실을 바꾸는 거,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뭔가 약간 정치적인 느낌이 들죠. 그래서 사실 리얼리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요. 어,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위한, 쉽게 말하면 여기 혁명을 원했잖아요. 노동자와 농민이 어떤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 혁명을 막 꿈꿨는데, 이 혁명을 위한 예술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얼리즘 문학을 통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실현시키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리얼리즘 문학은 문학 자체의 어떤 예술성,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얘기했던 문학이 갖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 문학이 갖고 있는 예술성 이런 것보다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현실을 우리가 바꿀 것인가 이런 것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있죠. 또 하나 전혀 다른 이제 분야에서 모더니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더니즘은 현대 문명, 근대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서 등장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리얼리즘은 모더니즘과 좀 반대. 리얼리즘이 그 바꾸려고 했던 그 세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세상이고 근대 세상이에요. 근대가 가지고 있는 그 폭력, 억압, 스타일 속에서 노동자, 농민을 구하려고 하는 거고 모더니즘은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같은 것을 가지고 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는 어때요? 고독하고 외롭고 소외받고 물질, 돈이 최고고 이런 것도 이제 아주 팽배한 그런 사회죠. 그런 사회에서 나타나는 예술을 추구하는 것 이게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두 가지로 좀 대변한다면은 순수 문학과 모더니즘이 순수 문학은 감정과 정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주정주의. 모더니즘은 약간 이지적, 지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주지주의를 합니다. 리얼리즘 뭐냐? 리얼리즘 어떤 의지죠. 내용 중심이고 하다 보니까 주의주의라고 합니다. 주정주의, 주지주의, 주주의. 이 세 가지가 20년대, 3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통치, 식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근대화를 가장 빨리 실현했죠. 똑같이 아시아가 서양의 어떤 그 공격 앞에서 나약하게 이제 좀 쓰러지고 있을 때 일본은 우리도 서양처럼 빨리 근대화해야 되겠다라는 일념하에 가장 빠른 어떤 근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흔히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죠. 이제 아시아로서는 좀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이 일본이 근대화를 통해 가지고 아시아를 좀 보호한다거나 아시아와 함께 서양에 대적한다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이제 본인들이 서양이 마치 식민지 만들듯이 중국이나 한국, 대만 이런 곳을 식민지로 만들었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일본을 통해 가지고 서양의 어떤 사조, 서양의 예술, 철학 이런 것들이 많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했던 것 중에 첫 번째 순수 문학이 들어오겠죠. 어, 그런데 순수 문학을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김억이라는 사람인데요. 김억은 프랑스의 상징주의를 소개합니다. 아까 제가 낭만주의라고 했는데 왜 또 상징주의가 나오냐 하실 수 있는데요. 낭만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상징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상징주의는 뭐냐? 그러니까 낭만주의는 근대가 되고 나서 어, 개인이 해방되고 나서 그때 이제 등장하는 거겠죠. 이때 이 낭만주의가 좀 추구하는 게 자연과의 교감, 자연을 이해하는 것 이런 거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그 낭만주의는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을 이제 최초 느끼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당연히 자연을 통해서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 근대화는 또 한편으로는 자연을 이용하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을 이용하고 자연을 파괴합니다. 낭만주의는 이 자연을 파괴하려고 하는 근대 그 어떤 문명에 대해서 조금은 비판적이었어요. 이렇게 좀 약했죠, 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본주의는 지금 끝까지 살아남았잖아요. 이 자본주의는 결국은 자연을 파괴하고 이용하는 거죠. 이윤 추구를 위해서. 낭만주의가 끝나고 나서 낭만주의의 어떤 그 정신을 약간 이어가려고 하는 게 상징주의예요. 상징주의는 자본주의가 가져온 탐욕을 약간 비판하면서 삶의 어떤 신비, 어떤 눈앞에 보이는 거 이면에 있는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낭만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상징주의를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성격은 좀 다르긴 하죠. 낭만주의 그림은 보면은 뭔가 좀 그 가슴이 막 뭔가 그 벅차는 게 있어요. 거대한 파도, 거대한 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기분을 좀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면 상징주의는 좀 약간 좀 기괴하거나 좀 음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죽음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죠. 어쨌든 그래서 김억은 프랑스의 상징주의를 소개하게 되고요. 김소월 같은 아주 전통적인 서적, 한용운 같은 뭔가 불교의 어떤 색채가 들어가 있는 또 우리의 전통 서적 이런 것들을 이제 시로 쓰죠. 이때 이제 전통 서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약간 서양의 어떤 그 시 문학을 적극적으로 들여오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박용철, 김영랑, 정지용. 이 사람들이 시문학 동인을 결성하게 됩니다. 정지용도 시집을 내고요. 김영랑도 시집을 냅니다. 박용철은 광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광산구에 가시면 박용철의 생가가 있습니다. 100% 보존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용철의 이제 효가 용화죠. 용화 생가라고 보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에는 이 김영랑의 생가가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영랑이 이걸 보고 시를 썼겠구나. 이때쯤 시를 썼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랑 생가 옆에는 시문학파 기념관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문학관은 한 개인을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여기 시문학파 기념관은 3명, 이 시문학 동인 3명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있죠. 보시면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프랑스 상징주의를 이제 김억이 도입했다고 했지만 또 이것도 약간 어설픈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서양에서는 수백 년 동안 문학의 어떤 전통이 누적되어 왔겠죠. 또 본인들이 근대화를 직접 달성했고 그 근대화 과정에서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문학으로 표현했습니다. 게다가 이 근대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고 산업혁명이란 수많은 어떤 과학과 기술의 개발 과정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 농민이 피와 땀을 흘린 혁명이 또 있었죠. 수만 명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근대. 결국 신분제와 계급제를 없앤 게 이 근대의 또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계기니까 사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주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근대화를 했고 또 근대화 위에 한동안 계속 이 근대화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온갖 문제점, 부작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도 이제 시로서 표현한 거죠. 제가 아까 상징주의라고 했을 때도 산업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이윤을 추구하고 자본주의가 탐욕을 좀 보일 때 이것에서 좀 꾸짖는 거예요. 삶의 가치는 이윤 추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더 신비로운 게 있어. 어떤 정신세계가 있어. 너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그 이면에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이제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김학의 이 시는 그러한 것이 많이 없어요. 밤이도다 봄이다. 밤만도 애달픈데 봄만도 생각인데.
날은 빠르다, 봄은 간다. 깊은 생각은 아득이는데 저 바람에 새가 슬피 운다. 검은 내 떠돈다. 종소리 빗긴다. 말도 없는 밤의 소름, 소리 없는 봄의 가슴. 꽃은 떨어진다. 님은 탄식한다. 이게 상징주의가 말하고 있는 어떤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는 것 같으세요? 좀 약해 보이죠? 사실 김억이 가지고 온 건 상징주의가 아니고 그냥 서양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문의 특징을 가져온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 그 나름대로는 우리가 운율이라 하죠. 그 운율을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흔히 운율이란 것은 같은 소리가 같은 자리에서 예, 각행의 앞자리거나 각행의 끝자리거나 각행의 중간이거나 이렇게 이제 어, 각자의 위치에서 똑같은 소리가 반복될 때 이걸 흔히 운율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운이죠. 운. 두운, 가군, 요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보시면 이 봄은 간다라는 시에서는 어디서 같은 음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잘 눈치가 빠른 분은 잘 파악하겠지만 자 보세요. 밤이 도다, 봄이 다. 이것도 밤, 봄도 완벽하게 똑같지 않지만 받침이 미음 받침이 똑같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죠. 밤만도, 봄만도, 푼대, 인대. 이것도 받침 니은이면서 마지막 글자가 되죠. 날은, 봄은, 은자가 같은 자리에 반복되고. 말도 없는, 소리 없는, 밤의 소름, 봄의 가슴. 어, 비슷한 그 단어를 놔둠으로써 비슷한 소리를 내게 하고요. 이게 이제 어떤 음악적인 효과를 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상징주의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서양의 그 시 문학이 흔히 이렇게 운율 효과를 잘 냅니다. 한국어는 이제 그렇게 하기 힘든데요. 이게 영어나 유럽 언어의 특징이 이런 운율 효과를 주는데 좀 최적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힙합, 랩 이런 것들을 오래 전부터 만들었던 이유는 이 운율 효과, 라임을 주기에 좀 좋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한국도 지금 힙합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이것도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해서 만든 건데 서양은 이게 수천 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좀 잘 발달돼 있었어요. 그리스 시대부터 전체적으로 운율을 맞추는 거가 굉장히 잘 어, 전통이 내려오고 있죠. 제가 보기에 이 김억은 프랑스 상징주의를 가져왔다기보다는 유럽의 어떤 시 문화에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잘 가져온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소월의 전통적인 어떤 정서, 한국적인 정서를 표현한 시가 있죠. 또 김소월은 이제 김억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김소월과 김억이 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어떤 감정, 서정적인 감정이 잘 드러나는 시죠. 자,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리얼리즘 문학이 크게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반 설명할 때 리얼리즘 뭐라 했죠? 리얼리즘은 문학 자체의 어떤 예술성, 어떤 순수한 예술적인 어떤 그뭐 가치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좀 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이 현실을 바꾸고 싶어요. 이걸 우리는 흔히 공산주의라고 하죠.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이 필요하겠죠. 리얼리즘은 그 혁명을 위한 예술적인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사회주의 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류들이 있었는데요. 영군사, 파스큐라 이 두 조직이 있었습니다. 영군사는 약간 이 급진 좌파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흔히 급진하면은 이제 뭐 테러 이런 것들, 투쟁, 물리적인 어떤 힘을 행사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도 이거니 급진이라고 하죠. 급진 좌파, 급진 우파. 파스큐라는 그보단 좀 덜한, 약간 좀
특히 강력한 어떤 투쟁보다는 조금 유연한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실천하려고 했던 이제 단체인데요. 왜 파스큐라냐?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성, 뭐 이니셜 이런 걸 따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다 보니까 파스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 두 조직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힘이 약해지죠. 게다가 이제 이런 리얼리즘,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사상가들은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게 되겠죠. 자, 한국이 이제 여기서도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일단 리얼리즘,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이런 사람들은 조국을 애국심 개념이 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일단은 이 노동자 농민들은 어, 자본가한테 늘 착취를 당하죠. 이 자본가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에 노동자가 있어요. 그러면 조선인 기업가랑 일본인 기업가가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어요. 왜?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해서 이윤을 더 많이 내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선인 기업가는 좀 착하고 일본인 기업가는 좀 뭐 더 나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냥 다 노동자를 착취하는 존재들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조선인 기업가가 훨씬 착했다면 지금 우리가 늘 느끼는 그런 뭐 또 늘 접하는 그런 어떤 그 사고들 자본가들이 돈을 아끼려고 원가를 좀 절약하려고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없었겠죠. 왜? 같은 한국인인데 한국인 기업가가 한국인 노동자를 좀 더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죠. 이 자본가의 생리, 자본가의 기본적인 그 추구는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거, 이윤을 많이 남기는 거. 그 과정에서 뭐 누가 다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보호 시스템을 만들고 있지만 초기에는 이게 훨씬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회주의 혁명가들한테는 조국이라는 개념이 좀 약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자예요. 그러니까 A 나라, B 나라, C 나라가 각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이 지구를, 이 세계를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된 세상 만들자. 저 욕심 많은 저 부르주아들, 쉽게 말하면 사장들 다 쫓아내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런 게 이제 모토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실현이 됐죠. 흔히 과거에 우리가 소련이라고 하는 어떤 그 국가 체제.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이거든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국가들,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모인 거예요. 소비에트 연방, 줄여서 소련이라고 하죠. 지금 러시아, 뭐 그 옆에 주변 나라들이 합쳐 하나의 어떤 그 공산주의 국가로 연합을 해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실패했죠. 지금은 공산주의가 물론 취지는 좋지만 근데 유토피아적이고 굉장히 좀 그 휴머니즘적이에요. 추구하는 것 진짜 특히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것도 결국은 어떤 국가, 어떤 정부 이런 체제 아래에서 이런 것들이 실현돼야 되다 보니까 또 역시나 독재, 권력 이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는 원래 그 어떤 국가 개념, 저국, 애국심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한국은 좀 특이하게 독립운동가이면서 사회주의 운동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독립, 해방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투쟁하고 독립운동한 사람인데 동시에 사회주의 운동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이 일본은 독립운동가도 싫고 사회주의도 싫어요. 당연히 이 나라도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해 보였겠죠. 그래서 일본
이제 이 조선을 통치하면서 독립운동을 잡고 사회주의 운동을 잡은데 한국은 대부분이 이 두 사람이 이 두 부류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도 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해방이 되고 나서 한국 역사에서 가장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친일파 청산이 안 되는 거였죠. 이승만이 집권하면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뭐 김구 같은 민족주의 세력이 한쪽에 있고 자기는 이제 이 조선에서 해방된 이 조선에서 뭐 자기를 뒷받침할 세력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좀 활용해 볼까 하다가 그때 보이는 게 일제시대 때 경찰, 군인, 헌병, 뭐 공무원 했던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흔히 이제 이런 사람들 다 친일파라고 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고위공직 그때 일제시대 때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친일파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 대거 활용합니다. 자기 어떤 그 집권을 위한 어떤 지지 세력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 경찰했던 사람이 해방되고 나서 또 경찰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가를 잡았어요. 해방되고 나서 독립운동가를 잡을 수 없잖아요. 물론 해방도 됐겠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 잡느냐? 자기 어떤 그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운동가를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했죠? 한국은 독립운동가와 사회주의 운동가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운동가라고 쫓기고 해방되고 나서는 사회주의자라고 쫓깁니다. 더 슬픈 건 똑같은 사람한테 쫓기는 거죠. 일제시대 때 경찰했던 사람이 해방되고 나서도 똑같이 경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한테 일제시대에도 고문을 당하고 해방되고 나서 고문을 당하는 이게 이제 한국 역사의 좀 슬픈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때 이 영군사와 파스큐라는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힘이 약하니까 합칩니다. 이 합친 게 카프예요. 이 카프는 소련, 러시아의 중심을 두고 있는 이 사회주의 세력이 각각의 나라에 지부를 두는 건데 그 지부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음, 기본적으로 이 사회주의자는 이제 조국 개념이 없다겠죠. 전 세계의 노동자가 해방되는 그런 세상을 꿈꿨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원했고 그런다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지부, 대리점 개념을 어, 도입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본사가 있고 각각의 나라의 사회주의 지점같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은 카프, 뭐 일본은 나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이제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겠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1925년에 카프가 형성이 되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면서 리얼리즘 문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리얼리즘 문학은 목표가 확실해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문학적인 투쟁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그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특히 공산당, 지금 이제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이런 데 공산당 있잖아요. 그 문학가들이 공산당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정치적인 성격을 띠죠. 정치적인 성격을 띈다는 것은 문학에 있어서 내용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낭만주의, 뭐 서정 지역과 얘기할 때는 굉장히 예술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감정을 조금 더 어, 예술적으로 잘 포장하고 아주 세련되게 표현하는 거죠. 반면 이 리얼리즘 문학은 당장 지금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교육용으로 쉽게 말하면 교육용, 계몽용으로 이제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내용이 중심이에요. 우리 투쟁하자. 우리 노동자 농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자. 아, 저 부르주아 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런 걸 설명하는 방식이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재미가 좀 없는 거. 뻔해. 도덕 교과서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노동자 농민이 어, 중심이 된 사회주의 혁명이 실현돼야 되는가? 왜 저 부르주아는 나쁜 사람들인가?
우리가 투쟁에 성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노동자와 농민은 어떻게 서로가 단결하고 서로가 협동해야 되는가? 이게 약간 좀 너무 뻔한 교과서적인 내용이 되겠죠. 이게 내용 중심의 문학이 됩니다. 내용 중심의 문학이 뭐가 나쁜가 할 수 있지만 너무 도덕적이고 계몽적이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카프에서는 늘 이런 논쟁들이 생깁니다. 박영희 같은 사람은 내용이 중심이다. 노동자, 농민을 교육시켜야 되니까 예술적인 완성도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소설, 시 써야 된다. 하면 김기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예술이고 읽는 사람도 분명히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뻔하지 않느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지 않느냐. 너무 도식적이고. 쉽게 예를 들자면은 이때 이 내용 중심의 사람들이 쓰는 소설이나 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성이 없으니까 감정이입이 안 되죠. 감정이입이 안 되니까 감동이 없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은 주인공을 아주 뼛속까지 사회주의 혁명가, 뼛속까지 투사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아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마치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리고 모든 것을 그 혁명에 맞춥니다. 그 개인적인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부모님이 곧 아프고 돌아가실 직전인데도 본인은 혁명을 위해 떠납니다. 이게 약간 좀 현실성이 없잖아요. 혁명을 위해 떠나려다가도 부모님이 아프면 돌아올 텐데 이게 인간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부모님의 마지막 가는 걸 지킨다거나 유언을 듣는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이 리얼리즘 소설에서는 부모님이 곧 정말 아파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떠나요. 뭐 친구들이 얘 저 매정한 놈 하면서 욕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넌 더 큰 일 해야 되니까 떠나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어, 보통 남자가 뭐 사회주의 혁명 가면은 혁명을 떠나요. 여자가 어떻게 되죠? 또 이까지 있다. 그러면은 너가 아버지냐 자식이 있는데 어딜 가느냐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날 버리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자가 떠나세요. 당신의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동자와 농민이 당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뭐 투쟁하세요. 아이들은 제가 잘 키울게요. 뭐 이런 거예요.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요. 노동자와 농민을 이해한다는 그 어떤 휴머니즘 가득한 그 사상인데 그런 사상의 어떤 그 문학이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굉장히 비인간적인 인물들을 한 거죠. 또 한편 이런 것도 있어. 노동자, 농민들은 절대 안 싸웁니다. 이게 이제 뭐 이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부르주아가 적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아주 일례로 북한의 어떤 소설이나 영화를 보시면 북한은 이제 그 표면적으로는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인 어떤 그 사회주의 세상이잖아요. 적이 없어요. 부르주아가 없어요. 사장이 없어. 노동자를 착취하는. 가장 큰 적이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 행복하게 협동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죠?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모든 어떤 그 문학이나 뭐 영화나 이런 걸 드라마 좋아하는 것은 그 갈등이 끝까지 가서 터지는 거잖아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이 뭐 서사의 어떤 과정을 발단, 전개, 절정, 클라이막스 지나가지고 결말로 가는 건데 북한의 어떤 작품을 보시면은 절정으로 가려다가 그냥 둘이서 막 싸우려고 했던 그 두 인물이 화해를 한다거나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뭔가 좀 맥이 빠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할 정도예요. 반면 지금 우리가 보는 드라마는 어때요? 그 막장이죠. 거의 어마어마하게 그냥 갈등을 막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두 인물들이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두 인물들이 한쪽이 막 승리하고 한쪽은 뭐 패배하는 그런 정도까지 가는 거죠. 물론 이것도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즐거움의 측면에서는 좀 더 크죠.
당시에도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박영희는 내용 중심이다. 김기진은 예술적인 좀 완성도가 있어야 되지. 또 읽는 즐거움, 아름다움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박영희가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강경파가 이겨요. 목소리 센 사람이 이기죠. 박영희와 박영희의 오른팔인 이마가 승리를 합니다. 김기진은 여기서 이제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이마가 시를 몇 편 썼는데 김기진이 이 작품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약간 박영희나 김기진의 내용과 형식을 두고 싸웠고 이마는 박영희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김기진이 이마 거를 칭찬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맞죠. 근데 이마의 작품을 김기진이 굉장히 내가 원한 게 이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걸 합니다. 그게 어떤 작품이었냐 보시면요.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말고 세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더 있는데요. 좀 긴 시예요. 네, 여기까지 마지막인데요.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을 할 때요. 박영희는 내용 중심이고 김기진은 형식, 예술적인 아름다움 이런 걸 좀 주장했다. 박영희랑 이마는 한편이다. 내용 중심이다 보니까 그 인물 자체가 굉장히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굉장히 어떤 태어날 때 투사인 같은 그런 어떤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했는데 방금 제가 이마의 시를 또 보여줬죠. 근데 이 이마의 시를 김기진이 칭찬했다. 아,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야.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었을까요? 아까 박영희 같은 사람이 주장한 내용 중심의 이 시나 소설은 어떤 그 감정의 흔들림 같은 게 없다겠죠. 찔러도 피 한 방 안 나올 것 같은 어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인물이고요. 부모가 곧 돌아가셔도 아파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랑하는 애인이 붙잡아도 자식이 있어도 떠나나 오로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노동자 농민들의 어, 해방된 세상을 위해서 떠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어떤 굉장히 비현실적인 인물들 반면 이마의 이 시에 등장하는 사람도 어때요? 눈물 나는 가난 속에서 여의었지 그리하여 이 믿지 못할 얼굴 하얀 오빠를 염려하고 오빠는 가냘픈 너를 근심하는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영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 굳건하게 절대 어떤 거 흔들리지 않고 혁명을 위해서 어, 매진해야 될 사람들이 막 오빠 염려하고 동생 걱정하고 그래서 막 서로 막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이런 거 안 돼. 그냥 죽을 때까지 투쟁. 잠자면서 투쟁. 누가 죽단 말도 투쟁 이런 것을 원했던 거죠. 자 보시면 또 먼 눈길을 걷는 발자국 소리와 더불어 가슴속 웃으며드는 청년과 너의 따뜻한 귓속 다정한 웃음으로 우리들의 청춘은 참말로 꽃다같고 먼 밤이 두림보다도 쓰리게 가난한 청춘을 울리는 뭐 배고픔을 느끼면서 막 괴로워한다거나 가난한 청춘을 울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누군가를 뭐 그리워한다거나 괴로움을 느낀다거나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것도 너무 나약해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눈물 나는 가난한 젊은 날이 가진 불쌍한 즐거움을 노리는 마음막 이런 것들도 너무 패배주의적이야. 너무 나약해. 다만 이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어디 갇혀 있겠죠. 생각해보아라. 오늘은 내 귀중한 청년인 용감한 사내가 젊은 날을 부지런한 일에 보내던 그 여인 손가락으로 지금은 굳은 벽돌담에다 달력을 그리겠군. 아마 어디 감옥에 갇혀 있겠죠. 감옥에 갇혀서도 오로지 막 투쟁하고 막 사회주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저항해야 되는데 간수한테 막 굶어서 막 죽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을 소심하게 벽에다가 오늘 하루 지났네, 오늘 이틀 지났네 이렇게 그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막 어? 감옥 안에서도 막 간수한테 막 싸우고 막 투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만은 박영희의 펜을 들었지만 이 사람이 만든 작품은 오히려 박영희류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강인한 인물이 아니고 굉장히 좀 현실적인 또 겁 많고 나약한 살아있는 사실 살아있는 어떤 현실적 인간이죠. 그걸 그린 거. 이렇게 김기진이 보고 그래 얼마나 좀 잘 썼니 이시 이렇게 칭찬하게 된 거죠. 이마가 어땠을까요? 자기는 뻔히 박영희랑 한쪽 한편이고 박영희 쪽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뭔 줄 아는데 자기가 거기에 맞지 않는 작품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자아 비판 같은 것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작품, 지금 이 리얼리즘 문학에서 거의 유일하게 의미 있는 작품은 이마의 작품입니다. 다른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인간적이고 감정이입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인물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을 시도 썼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죠. 반면 이마의 시는 지금까지도 남아가지고 살아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좋아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문학이 갖고 있는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이 당시에 유행을 했고요. 이거는 리얼리즘은 왜 유행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유행 안 하는 게 어려울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에 사회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또 이제 또 지주들이 있었잖아요. 일본과 조선의 지주들, 일본과 조선의 기업 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계속 이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노동자와 농민들이 수탈, 착취당하니까 계속 이제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회가 뭔가 부조리해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사회주의는 너무 낭만적이고 너무 유토피아적이고 너무 인간적인 거.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이 사회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이걸 어디서 배우느냐? 이제 일본 유학 가서 배우는 거예요. 당시 이제 유학은 일본 정도가 최선이겠죠. 뭐딴 데 뭐 미국 같은 데 유학 가기 힘드니까. 중국은 이제 근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중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고 일본 정도가 이제 유학을 갈 수 있는 거의 뭐 유일한 선택지인데 일본에 가서 사회주의 사상을 배우는 거예요. 또 일본도 당대 사회주의 사상이 이제 싹트고 있었으니까 일본 정도 가가지고 유학을 하려면은 집안 사정이 어땠겠어요? 부자였겠죠. 사회주의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그 부잣집 부르주아들의 자식, 손자가 일본 가서 사회주의를 접하고 사회주의 사상가가 돼서 조선에 오는 거예요. 활동하겠죠. 당연히
경찰들이 잡으러 다니겠죠. 당연히 부모님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놈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일본에 유학 보내놨대 막 사회주의. 요즘 말로 좀 빨갱이죠. 빨갱이가 돼서 왔네. 단순히 걱정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걔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수가 있죠. 사회주의 빨갱이다 하면은 아주 그냥 일본도 그냥 독립운동가 못지않게 잡으려고 해봐야 됐고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은 독립운동가와 사회주의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이래저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약간의 그 슬프면서도 좀 그 뭔가요? 좀 웃긴 한 장면이죠.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부류주, 땅이 많은 지주, 아니면 이제 그 사업가, 자식이나 손자는 젊은데 사회주의에 몰든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사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그냥 죽일까 말까 이렇게 하게 된 상황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해방이 되긴 했는데 이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해방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상이 이제 그 우죽순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다시 사회주의가 또 이제 활개 힘을 얻게 됩니다. 일단 해방이 되고 났으니까 일제가 이제 쫓겨났죠.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억압할 만한 뭐 상황이 조금은 많이 없어진 거예요. 카푸는 아까 몇 년 만에 금방 해산이 됐지만 카푸가 아니고도 사회주의 사상가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노동당 이런 어떤 계열들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재빨리 사회주의 조직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다시 또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게다가 이제 친일파들도 또 청산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세력들이 나눠져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결국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결국 이 갈등으로 인해서 6.25가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거죠. 예, 해방이 되고 나서 이승만이 집권하면서 친일파가 계속 청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보니까 이제 문제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도 잘했던 걸로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가 친일파를 청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한에 있던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희망을 버리고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독립운동가가 해방되고 나서도 친일파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빨갱이다 고문받고 뭔가 좀 어이없는 상황이 되니까 많은 뜻있는 사회주의자들이 북한으로 가는 거죠. 북한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해서 남한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전쟁이 발발하죠. 한국 전쟁이란 것은 그냥 우연히 났다기보다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쌓여왔던 이 불만, 모순들이 터진 거죠.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소작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소작은 뭐예요? 난 땅이 없어요. 땅 많은 누군가에게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 중에 일부를 지주한테 주는 거죠. 얼마를 주느냐? 나는 1년 내내 고생해서 농사를 지어서 뭐 열가마니를 수확했다. 그 중에 반을 주는 거죠.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작을 못 하게 되는 거야. 내 땅이 아니니까 지주가 나한테 소작을 안 주면은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뭐 이제 흉년이 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생기면 이제 빚이 생기고 그 고리의 빚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은 이제 엄청나게 불행한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지주가 뭐 아내를 뺏어간다거나 딸을 뺏어간다. 그 인신매매에 가까운 것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별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 국가가 부자들 보여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보호를 받지 못한 거죠. 이게 일제강점기엔 더 심해져요. 일본은 좀 더 세계적이고 좀 더 과학적으로 농민들을 착취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조선시대 때 소작 지주들은 그냥 뭐 한 절반 정도 가져가고 뭐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 뭐 소작을 줬는데 이 일본인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의 어떤 비정규직 같은 거예요.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그리고 안 좋은 조건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인 지주들은 이 농민들한테 비료값도 전가하고 온갖 것을 다 부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경우 거의 한 70%, 80%의 수확을 가져가게 됩니다. 농민은 자기가 10가마를 수확하면 8가마 정도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온갖 핑계로. 그러고 나서도 1년마다 계약을 하니까 말을 못합니다. 일본은 근대화 됐으니까 여러 가지 그것들을 잘 활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는 것도 가진 자들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법대로 안 됐으니까 경찰도 법대로 안 지킨 농민들을 잡아가니까 법도 경찰도 온갖 국가의 제도가 가진 자들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아주 그냥 과학적으로 아주 그냥 잔인하게 아주 꼼꼼하게 농민들을 수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사회주의자들이 조국, 애국심 이런 개념이 없고 한다는 게 그런 것들이죠. 뭐. 자본가들은 다 똑같고 우리나라 자본가는 좀 착하고 외국 자본가는 좀 덜 착하고 이런 것들도 없고 점점 수탈은 착취는 점점 심해지고 기술적으로 좀 더 꼼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혁명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혁명 리얼리즘 문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가장 문제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내용 중심 이다 보니까 약간 그 목적이 있잖아요. 혁명을 위한 어떤 수단이다 보니까 재미 부분을 많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60년대, 70년대 가게 되면 점점 발전해서 그 나름 이제 의미 있는 나름 훌륭한 작품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떤 그 리얼리즘 문학은 굉장히 좀 높은 수준까지 올라오는데 30년대나 40년대의 리얼리즘은 아직은 초기 수준이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모더니즘 문학인데요. 모더니즘은 자본주의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얼리즘은 자본주의 사회, 근대라고 대표되는 이 사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본주의가 함께 발전하면서 계속 뭔가 그 이윤 추구, 탐욕에 빠져 있는 사회를 바꾸자라고 하는 건데 모더니즘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 근대 사회 속에서 등장하는 모습들을 그 안에서 등장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전근대 사회에서는 장인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장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자기가 자기 물건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평생 걸려서 그 어떤 하나의 기술을 배우고 자기가 어떤 하나의 제품을 아주 예술적으로 아주 숙련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팔아요. 그걸 통해서 먹고 삽니다. 반면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자동차 한 대를 한 개인이 만들 수 있나요? 물론 이것도 초기에는 가능했어요. 한 명까지 아니지만 몇 명이 모여가지고 차 한 대를 만듭니다. 지금은 어떠냐? 현대자동차, 기아 자동차에서 차를 만드는 걸 보신다면요. 차 한 대를 만들려면요. 최소한 기업이 수백 개의 기업이 필요합니다. 바퀴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몇 개의 기업이 필요하고, 핸들을 만드는데도 몇 개의 기업이 필요하고, 차체를 만드는 헤드라이트, 전자기판을 만드는데도 또 몇 개의 기업이 필요하죠. 아마도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는 수백 개의 기업이 관련을 하고 있고 협업하는 거죠. 당연히 노동자만 해도 그 수백 개 기업에 포함된 수천 명, 수만 명이 만드는 거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한 대를 만드냐?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 것만 만듭니다. 그럼 그 각각의 부품을 가져다가 쌓아놓고 실제 또 공장에서 뭘 하느냐? 조립을 해요. 그럼 이 조립이 어렵냐? 똑같은 크기의 균일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립은 굉장히 쉽습니다. 배우기도 쉬워요. 그리고 분업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조립하면 돼요. 여러분이 공장에 가서 자동차 공장 가서 자동차를 만든다 하면은 일 배우는 거 어렵잖아. 30분이면 돼. 너는 이 부품을 여기다 끼워. 이것만 계속 끼워. 너는 이
너트와 볼트를 조립해. 너는 이 타이어를 앞바퀴 오른쪽에 붙여. 여기 서가지고. 이게 지금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굉장히 쉽죠. 그럼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뭐냐? 정근대 시대에는 장인이 그 전체 제품을 다 알아요. 자기 만드는 거. 그리고 그게 자기 거고 그걸 팔아서 생활해요. 생활이 되죠. 그러면 지금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에 있는 노동자들은 자기가 그 전 제품을 잘 몰라요. 그냥 자기는 단순 반복만 하는 거예요. 계속 부품만 넣거나 계속 볼트만 조인다거나 이것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차가 자기 거냐? 아니죠. 헐 못한 월급을 받고 사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은 좀 월급이 뭐 옛날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많아졌죠. 옛날에는 정말 1900년대 초기 서양에서는 정말 딱 하루 노동하면은 하루 먹고 살 정도의 빵을 살 그 정도 돈만 받고 막 그렇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또 노동운동을 통해서 투쟁해서 지금의 수준에 왔고 또 우린 좀 더 나아져야 되겠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그 인간의 가치가 점점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그 이전 시대, 정근대 시대의 어떤 그 장인이 어떤 예술적인 가치, 가정도 가지고 있고, 뭔가 아주 그냥 하나의 쓸만한 제품을 혼자 만드는 어떤 장인 정신이 있다면은 지금은 단순 반복하는 미숙련된 노동자들이 뭔가를 만드는 거죠. 이게 숙련공이냐, 숙련공이지 않느냐. 그럼 사실 숙련공이면은 돈이 많이 들겠지만 비숙련공은 돈을 많이 안 줘도 되죠. 그리고 비숙련공여도 할 수 있게 뭔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흔히 이러한 걸 만드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겠죠. 이 헨리 포드 이전 시대는 몇 명의 장인들이 모여가지고 차를 만들었어요. 차값도 비싸요. 예? 이 헨리 포드가 보기에 이건 좀 비효율적이다. 이걸 다 바꿔버린 게. 그래서 부품, 앞바퀴면 앞바퀴를 막 1000개, 문짝이면 문짝이면 1000개를 다 한꺼번에 똑같이 만들어. 조립하는, 조립해. 너는 이거 넣고, 넌 이거 넣고. 쭉 일렬로서. 이게 흔히 말하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죠. 분업 시스템이고, 흔히 이런 게 포디즘, 포드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 이전이라면은 하루에 한 대, 두 대 만든 걸 하루에 50대, 100대 만드는 거예요.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 큰 데를 소품종 대량 생산에 시도를 하죠. 조금 어떻게 보면 몇 개 안 되는 종류의 것을 대량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 원가가 엄청 싸지죠. 똑같은 부품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차값이 한 10분의 1 정도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라도 차를 살 수 있는 정도는 된 거죠. 그런데 이 흔히 말하는 이 헨리 포드를 현대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마도 자동차가 등장했던 100년 전쯤에는 한 100년 정도 됐잖아요. 자동차가 나온 지. 자동차가 등장할 무렵에는 100년 후에 이렇게 자동차가 지구를 덮을 거라고는 예상 못했을 거예요. 당시에 성능도 안 좋았고 비쌌죠. 그러면 이 헨리 포드가 등장한 이후로 헨리 포드의 포드주의가 자동차 가격을 대폭 낮추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자동차가 굉장히 보편화됐죠. 자동차가 보편화된 거는 그걸로 끝이냐? 자동차가 보편화되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수반되는 거죠. 지금 경제는 자동차에 거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가 생김없이 멀리 갈 수 있고 멀리 보낼 수 있으니까 좀 더 빨리 보내기 위해서 어때요? 도로가 깔리는 거죠. 도로가 없으면은 자동차로 멀리 못 가죠. 조금만 이렇게 울퉁불퉁해도 이렇게 차가 상하고 하는데 하면 지금은 아스팔트 도로가 굉장히 깔끔하게 반질반질하게 깔려 있죠. 어디나 가도 쉽게 갈 수 있어요. 도로가 깔리고 차가 멀리 갈 수 있으니까 유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서울에 있는 걸 부산으로, 부산에 있는 걸 서울로. 옛날 같으면은 걸어서 광주에서 서울 가려면 한 달 걸리는 거죠. 어, 빨리 가도만 20일 걸리는 건데 지금은 어때요? 3시간이면 갑니다. 공간과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물류도
굉장히 쌓아지는 거고요. 유통이 계속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고 개선이 되는 거죠.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여가, 레저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이 현대 사회가 사실 자동차에 의해서 실현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은 점점점 빨라지고 있죠. 옛날 같으면은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택배가 오려면 2, 3일 걸렸어요. 2, 3일 걸리는 건 너무 당연했어요. 지금은 하루 안에 오는 건 정말 너무 당연하고, 저녁에 주문해 놓으면 새벽에 와 있죠. 그만큼 모든 게 시간과 공간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모더니즘은 이런 어떤 이 현대 사회에서 등장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숭룡공이 자기 물건을 만든 어떤 그런 어떤 그 예술적인 시대, 그 장인의 시대가 끝났어.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니 단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인간의 가치가 점점 무가치해지죠. 떨어지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전근대 사회는 전통 사회다 보니까 다 어떻게 보면 유대가 있고 소속감이 있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너는 너, 나는 나. 뿔뿔이 흩어져 있어. 고독하고 외롭죠. 그러다가 또 문제는 뭐예요? 돈이 최고예요. 인간적인 가치가 다 불필요한, 쓸모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돈이 최고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어. 도둑질도 좋고, 뭐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좋고, 뭐 그냥 사람을 그냥 쥐어짜도 좋고 이런 비인간적인 시대가 된 거죠. 인간이 지금 살아가는 인간도 어때요? 돈 벌어야 되죠.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갖고 살죠. 뭐 믿을 만한 사람 없죠. 나 혼자 외롭죠. 이 모든 것들이 뭔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물론 그렇다고 과거가 좋냐? 과거는 어떤 시대예요? 뭐 계급사회, 신분제사회 이런 시대로 돌아가기는 이제 어려운데 돌아갈 수 없죠. 그때는 그때대로 문제가 있지만 또 지금은 지금대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근대라는 어떤 사회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모더니즘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세계, 어떤 또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모더니즘 그 시로 바뀔 때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미지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낭만주의는 정서, 감정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모더니즘은 정서나 감정 이전에 이미지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지가 뭐지? 할 수 있는데요. 정서나 감정은 내 기쁨, 마음, 슬픈 마음 이런 걸 표현한 거잖아요. 정서는 어떤 하나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회화처럼. 그럼 정서나 감정은 전혀 신경 안 쓰냐? 그건 아니에요. 정서 어떤 감정에 도달하기는 하는데 이 낭만주의, 순수 문학자는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으로 가기까지 과정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통해서 그 감정으로 가게 인도한다 할까요? 이끌어주는 그런 어떤 음, 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 청무 받침가에서 나렸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비쳐서 돌아온다. 이게 바다가 파랗잖아요. 이걸 청무밭이라고 이미지로 표현한 거죠.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이건 유리창이란 시고 정주영인데 아까 이 정주영은 그 손수문학 김영랑 박용철 때 나왔는데요. 당연히 모더니즘 시에도 관련이 됩니다. 이 유리창이라는 것은 순수 어떤 서정의 느낌도 있지만 또 모더니즘 시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의 시인을 하나의 예술가, 문학가를 이 사람은 서정주의, 이 사람은 뭐 순수문학, 이 사람은 뭐 모더니즘이야, 이 사람은 리얼리즘 이렇게 딱 구분하기는 애초에 불가능해요. 두 가지, 세 가지 요소 다 갖고 있을 수 있고 젊었을 땐 이거 했다가 나이 들면 이거 했을 수 있죠. 정주영은 순수문학에서도 뛰어난 시를 썼지만 또 모더니즘 시도 잘 썼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이미지적인 거예요.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드는 양 넌 날개를 파닥거린다. 이게 아마 이제 유리창에 입김을 불면은 겨울밤에 뭔가, 뭔가 이렇게 날개짓처럼 입김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베낀다. 이게 이 시가 정주영 시인의 딸인가가 죽었어요, 일찍. 몸이 아파서.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이겠죠. 당연히 이 시에는 그 슬픈 감정이 들어있겠죠. 시인이 자기 자식이 죽어서 그걸 노래하신데 안 슬플 수는 없겠죠. 근데 슬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먼저 보여주는. 그럼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무슨 상황이지? 이건 뭐지? 왜 물먹은 별이 반짝이지? 아, 이게 눈물 속에서 하늘을 보는 거구나. 떠나간 딸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점점 감정이 그쪽으로 인도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을 사지고 조그만 담배 한 개를 내뿜으며 새로 2시에 급행 열차가 그를 달린다. 한 줄기 구겨진 길이 마치 넥타이를 풀어서 땅바닥에 던졌을 때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 넥타이는 가늘잖아요. 힘도 없고 딱 바닥에 던져놓으면 꼬불꼬 하죠. 사실 그런 길은 뜻이에요. 이미지를 잘 표현했죠. 기차가 연기를 뿜는 게 조그만 담배 연기처럼 이런 것들도 잘 표현된 거고요.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냈다.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옛날 공장 보시면은 이렇게 세모형 지붕이 있어요. 세모형. 딱딱딱 영화 같은 거나 뭐 보시면 이게 딱 멀리서 보면은 하늘의 어떤 텅 빈 공간에 밑에 공장이 이렇게 세모형으로 있으니까 뭔가 이빨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게 모더니즘이 아주 심한 경우 이상의 시 이렇게 뭔가 좀 숫자, 규칙, 기계적인 거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것도 이제 모더니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됐고요. 이 정도 해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김영랑이라는 사람이 활동했을 당시 우리의 어떤 문화, 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